지금 미국인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비행기 값을 쓰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 그런데 이들이 짐도 풀지 않은 채 서울을 쿨하게 패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동, 강남, 경복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쉴 틈도 없이 기차와 버스에 몸을 싣고 대한민국의 낯선 시골 구석으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이들은 완벽한 메가시티 서울을 외면하는 걸까요? 그들이 먼 타국 땅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찾아 헤맨 진짜 한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서울 대신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는 숨겨진 핫플레이스.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서울 대신 낯선 지면들이 반복됩니다. 미국의 한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같은 문장이 계속 올라옵니다. 서울은 패스한다는 문장입니다. 뉴욕의 늦은 밤. 이 문장을 보고 저의 손은 마우스에서 멈춥니다. 저는 제임스 하퍼입니다. 글로브 트래블 리뷰라는 여행 매거진에서 20년째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건의 관광 통계를 마주하는 게 제 일이라 웬만한 숫자에는 무덤덤한 편입니다. 쉬는 관광지가 뜨고 유행이 지나가고 다시 다른 도시가 떠오르는 사이클을 수도 없이 지켜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새벽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숫자 하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7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것도 반년 만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실제로 6월 셋째 주에 방한 외국인이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속도로 도달한 숫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성장 지표였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를 보면 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지금 한국으로 가는가?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제 주변 미국인 동료들에게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차 정도로 설명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김치가 진열돼 있고 편의점 냉장고 한 칸에 한국 라면이 차지합니다. 뷰티 매장에서는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이 별도 코너로 빠져 있고 10대 조카는 K-팝 아이돌의 컴백 일정을 저보다 더 정확히 꿰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세대나 특정 집단의 취향이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 스며든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대상의 원산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라면을 먹고 그 화장품을 바르고 그 음악을 듣던 사람이 결국 궁금해지는 건 이 모든 게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콘텐츠와 제품으로 먼저 소비하던 한국을 이제는 발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검색할 때 함께 입력하는 단어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절대적인 검색량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이상한 지점이 나왔습니다. 관심사의 60%가 음식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관광지 이름은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보통 여행 데이터에서는 목적지 이름이 제일 먼저 뜹니다. 파리를 검색하면 에펠탑이 따라붙고 도쿄를 검색하면 시부야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벌어질 경험이었습니다. 어디를 갈지보다 뭘 먹고 뭘 느낄지를 먼저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미국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후기가 쌓인 게시판마다 반복되는 서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은 하루면 충분하다는 말,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사용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조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인천에서 내리자마자 서울행 버스는 타지 말고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그 조언에 동의하는 답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조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메가시티이자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서울을 도착하자마자 지나치라는 조언은 20년간 관광 트렌드를 취재해온 저에게도 낯선 패턴이었습니다. 보통은 반대여야 정상입니다.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뻗어나가는 게 관광의 일반적인 동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그 순서를 통째로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전주, 경주 같은 지명이 게시판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여행기보다 지방 여행기의 조회수가 더 높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한국 여행 지도는 사실상 서울과 제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컨텐츠로 소비하던 한국이 여행지로 확장되고
이제 그 여행지가 서울 바깥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숫자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빠져들었는지, 왜 서울조차 건너뛰면서까지 다른 곳을 찾아가는지, 그 답을 찾으려면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홀린 듯 인천행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잘 준비된 나라인지를요. 공항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원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함을 찾는 곳에서 택시 승강장까지 어느 방향을 봐도 길을 잃을 틈이 없었습니다. 환전소 직원은 영어로 먼저 말을 걸었고 교통카드 자동 발급기 앞에는 영어 안내 화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완성도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취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영동이었습니다. 미국 여행 커뮤니티에서 서울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열차는 조용하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좌석은 깔끔했고 실내 온도는 적당했으며 출발과 도착 시각은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노선, 예측 불가능한 연착, 에어컨이 고장난 여름, 차량.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영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북적했습니다. 화장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 노점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간판의 언어만 달랐을 뿐 어딘가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세련된 유리 파사드, 글로벌 브랜드 매장, 능숙하게 카드 단말기를 내미는 직원들. 뉴욕 맨해튼의 어느 블록을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 몇 달 동안 틈틈이 익혀온 기초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 자체가 요즘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영어권, 학습자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로 집계됩니다. K-팝을 따라 부르던 10대들이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하고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문법책을 펼치는 성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취재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언어 자체가 궁금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발음으로 이거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let me show you.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감사하고 친절한 응대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순간 몇 달간 준비했던 한국어 문장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쓸 틈도 없이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배로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고 반짝이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거리에는 잘 차를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활기차고 효율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효율 속에서 저는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영어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길을 물으면 유창한 영어로 안내가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오히려 저와 이 도시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전에 도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그 긴장감, 모르는 언어로 소통을 시도하는 순간의 두근거림.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은 훌륭한 도시입니다. 인프라, 교통, 안전, 음식,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욕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데이터, 서울을 건너뛰고 지방으로 향하는 미국인들의 동선, 그 이유를 서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글로벌화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 다시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달린 답변 중 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입니다. 한국을 느끼고 싶다면 서울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그 아래 달린 답글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산, 전주, 경주. 저는 노트에 그 세 이름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부산, 전주, 경주.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산행 KTX표를 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2시간 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130km를 달려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암트랙이라는 여객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리를 달리는 암트랙의 실제 평균 이동 속도는 시속 110km 수준입니다. 낡은 선로를 화물열차와 공유하다 보니 속도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KTX는 그 2배 가까운 속도로 같은 거리를 주파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빠져나오며 조용히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부산역에 나서자 바람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공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섞인 바람, 그리고 어딘가 더 느슨하고 여유로운 거리의 온도. 서울이 정장을 차려입은 도시라면 부산은 소매를 걷어붙인 도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휴재노트에 적어온 첫 번째 목적지는 해운대 인근의 밀면 골목이었습니다. 밀면. 출국 전 부산 여행 후기를 뒤지다가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였습니다. 차가운 육수에 말아낸 국수, 식초와 겨자를 뿌려 먹는 방식,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음식.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낯선 냉국수 계열의 음식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화제가 됐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니었는데 문 밖까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줄을 선 사람들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영어도 들렸습니다. 스페인어처럼 들리는 언어도 있었고 정확히 어느 나라 말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언어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략 눈으로 훑어보니 줄을 선 사람의 절반가량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밀면집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취재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단순히 소문난 맛집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줄을 서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선 2명의 여성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억양으로 보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식초와 겨자 비율이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적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밀면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육수, 그 위에 얹힌 면발과 고명. 첫 입은 솔직히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시큼하면서 매운 이 맛은 제가 알던 어떤 음식의 카테고리에도 쉽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 세 번째 입을 넘기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낯섦이 서서히 중독성으로 바뀌는 느낌.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맛은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먹어봐야 한다.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면서 저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시가 공식 집계한 2025년 한 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4만 명이었습니다. 부산의 전체 인구가 324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도시 인구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1년 누적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분명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산은 항만과 산업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여름 피서지로 찾는 곳이었고 외국인들에게는 서울 다음의 선택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인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투어리즘. 디투리즘. 여행업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었습니다. 뻔한 대도시 관광지 대신 현지인의 일상이 살아있는 덜 알려진 장소를 찾아가는 여행 방식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일부러 우회한다는 의미에서 디투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즘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읽는 순간 저는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통계, 서울을 패스한다는 게시판의 문장들, 밀면집 앞에 들어선 외국인들의 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빌딩, 영어 메뉴판, 완벽한 인프라. 그건 글로벌 여행자들이 이미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 10시간을 날아서 찾아오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밀면 한 그릇 안에, 외국인들로 절반 가득 찬 식당 안에, 그리고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딘가에. 저는 다음 날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부산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부산 밀면을 영어로 입력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 수십만을 넘긴 영상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푸드 크리에이터들이 밀면집 앞에서 긴 줄을 서고 첫 한 입을 먹는 순간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다는 표정, 그 다음엔 고개를 갸웃거리는 표정,
그리고 두 번째, 입을 넣는 순간 눈이 커지는 표정. 그 순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반복됐습니다. 댓글창을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탄이나 추천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영상 내려라. 미국의 밀면을 알리지 마라. 나 혼자 조용히 먹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밀면집에 미국인 줄 서는 거 보기 싫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읽혔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에 달린 좋아요 숫자가 수천 개였습니다. 진심이 반쯤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밀면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만의 발견처럼 여겨지는 음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 책자에 나오지 않는 것, 서울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아야만 닿을 수 있는 것, 그 희소성이 오히려 열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감천 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산비타들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좁은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벽화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달라지는 바다의 각도. 감천 문화마을은 원래 한국전쟁 시절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흔적 위에 예술이 입혀지면서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카메라를 든 외국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 미국, 프랑스, 브라질이라는 대답이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관심을 가진 건 마을 바깥이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 늘어선 카페들을 걸어다니면서 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는 공간, 천장까지 이어진 식물들,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 서울의 성수동 카페들이 화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부산의 카페들은 거기에 바다라는 압도적인 배경을 더했습니다.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화보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세대에게 이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일부는 사진을 찍으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설레는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옆에 있던 미국인 여성에게 왜 이 카페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민 아버지 카페잖아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부산 출신인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라는 사실이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정보였습니다. 지민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도시, 그의 가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카페. 팬들에게 이건 단순한 카페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뿌리에 닿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팬들이 이 카페 앞에 서기 위해 부산행을 결심한다는 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의도적으로 힙해지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도시, 피난민들의 도시, 뜨거운 여름과 거친 파도의 도시. 그 투박한 역사 위에 케이팝이 얹히고 감각적인 카페 문화가 스며들고 밀면 한 그릇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지금의 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계획된 변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 324만 명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관광객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새로운 무언가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밀면을 먹기 위해, 지민 아버지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마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부산은 목적지가 됐다. 경유지가 아니라 부산에서 전주까지는 KTX로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짧은 이동이었지만 차창과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빌딩과 한관이 사라지고 낮은 산줄기와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원주는 처음 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출국 전 리서치를 하면서 맛과 멋의 도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는 관광 홍보 문구쯤으로 흐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내려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이 도시가 단순한 수식어로 설명될 곳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한옥 지붕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돌담이 이어졌습니다. 정주처럼 웅장하지 않고 서울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척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느끼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미국 여행 커뮤니티에서 전주를 검색하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전주 여행기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을 보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백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나왔습니다. 잡채, 전, 나물 3종류, 생선구이,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 2가지. 저는 접시가 내려놓일 때마다 테이블 위에 빈 공간을 확인했습니다. 빈 곳이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반찬이 하도 많이 나와서 식탁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식 과장법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리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음식들이 각자 별도의 메인 요리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전부 밥 한 그릇에 딸려 나오는 반찬이었습니다.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들기름 향이 났습니다. 단순한 재료인데 깊은 맛이 났습니다. 생선구이는 껍질이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했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짭짤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든 게 없었습니다.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백반집의 점심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접시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성이 혀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감각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빈 접시 몇 개를 치우는가 싶더니 다시 새 반찬을 채워놓았습니다. 리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 반찬이 리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빵 바구니 정도가 고작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빈 접시를 다시 채워줬습니다. 그때 자리를 정리하면서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오는 게 원래 이런 거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전라도는 원래 이래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설명도 과장도 없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백반 한 상이 미국인들에게 왜 그토록 화제가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의 식문화는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각자 메인 요리 하나를 시키고 원하면 사이드 디시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테이블에 여러 개의 접시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공유 요리를 주문할 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주의 백반집에서는 혼자 밥 한 그릇을 시켜도 테이블 전체가 채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양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밥 한 끼를 먹는 행위에 이 정도의 정성을 쏟는다는 개념. 그 개념이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소품샵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골목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처마곡선, 마당으로 들어서는 낮은 문, 나무와 흙이 만들어내는 색감.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미학, 언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묵은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부산에서 밀면을 먹은 것처럼 전주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고 여러 후기에서 언급된 음식이었습니다. 묵은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을 숙성시킨 묵은, 김치로 끓인 찌개라는 설명을 읽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오래된 음식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음식 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신호거든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채로였습니다. 굵고 진한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맛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큼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신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익은 것만이 낼 수 있는 깊고 둥근 산미였습니다. 칼칼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운 게 아니었습니다. 김치가 오랫동안 숙성되면서 만들어낸 복잡한 감칠맛이 매운맛 뒤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양의 어떤 스튜나 스프와도 닮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비슷한 카테고리의 음식을 단 하나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묵은지 김치찌개를 먹고 돌아간 뒤 팔뚝에 뚝배기 문신을 새겨 넣었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뚝배기 앞에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사람의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 바뀐 무언가를 몸에 새기고 싶다는 충동.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게 가능한 음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저는 전주에서 처음 믿게 됐습니다. 뚝배기를 다 비우고 나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전주에서 쓴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입으로 여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라도의 손맛이라는 표현은 번역이 불가능하다. 직접 먹어봐야 한다. 전주에서 경주까지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전주까지 저는 쉬지 않고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밀면의 맛, 감천문화마을의 골목, 백반집의 반찬수, 묵은지 김치찌개의 색감, 취재기자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노트를 덮어두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도시만큼은 뭔가를 적기 전에 먼저 느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주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코너를 돌다가 멈췄습니다. 거대한 흙언덕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언덕들이 도시 한가운데 줄지어 솟아 있었습니다. 왕릉이었습니다. 신라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고분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아파트 단지 옆에, 편의점 맞은편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펜스도 특별한 경계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 앞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전 세계를 취재하면서 많은 유적지를 봐왔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이집트의 피라미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것들은 모두 어딘가 격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고 울타리가 쳐지고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경주의 고분들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유적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경주에서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골목이라고 들었습니다. 낮은 한옥 지붕들 사이로 감각적인 카페와 소품샵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서울의 익선동이나 북촌과 비슷한 곳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황리단길은 달랐습니다. 익선동의 한옥들이 도심 속 섬처럼 느껴진다면 황리단길의 한옥들은 도시 전체의 맥락 안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면 고분이 보였고 카페 창문 너머로 천년대 사찰의 지붕선이 걸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면 현재와 과거가 같은 화면 안에 공존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창밖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200년도 안 됐으니까.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경외감. 그들이 황리단길 한켠 카페에 앉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궁과 월지로 향했습니다. 신라시대 왕궁의 연못과 별궁터로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연못 주변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수면 위로 반사됐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거물터의 윤곽이 물 위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판타지 영화의 세트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000년 이상 전에 이 자리에 사람들이 살았고 그 흔적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로서 뭔가를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흔들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도 이 연못 앞에 서서 달빛이 물에 비치는 걸 바라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지금의 저 사이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 연못 앞에서만큼은 그 시간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취재 내용을 적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게 뭔지 생각하고 있다. 취재 노트에 개인적인 감상을 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고분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맺힌 잔디 위로 고분들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 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이 도시가 외국인들에게 왜 그토록 강렬하게 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경주는 볼거리가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긴 역사가 이 도시의 땅 속에, 거리 위에, 연못의 수면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든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저는 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남이섬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가평까지는 꽤 긴 이동이었습니다. KTX를 갈아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지난 며칠을 조용히 정리해봤습니다. 부산의 밀면, 전주의 백반, 경주의 야경.
각각 전혀 다른 도시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이든 풍경이든 감정이든. 가평역에 내린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아미섬 선착장까지는 걸어서 20분 남짓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 대신 걷기로 했습니다. 읍내는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미용실, 문방구, 철물점이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에 파란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파라솔 아래 음료 냉장고가 서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를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임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계산을 마치자 냉장고 쪽으로 가시더니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파란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말은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전해졌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냥 주는 것.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선착장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인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남이섬 가는 길이라고 하자 동료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거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요.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남이섬은 이제 거의 외국인만 가는 곳이에요. 수학여행 때나 가던 데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국민이 익숙함에 밀려 지나치는 곳을 외국인들이 가등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배 앞에 줄이 서 있었는데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어, 일본어, 동남아시아 언어로 들리는 대화들이 사방에서 섞여 들렸습니다. 장을 건너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이 주는 감각이 특별했습니다. 일상의 공간을 떠나 물을 건너 섬으로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의 경계를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덮었고 그 아래로 산책로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메타세코야 나무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터널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변 쪽으로 내려가니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맞은편으로 산의 실루엣이 잔잔하게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외국인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남이섬은 단순히 풍경이 좋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섬 전체를 덮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하늘을 가리고 가을이면 지금 제 눈앞처럼 단풍과 낙엽이 길을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쌓여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변합니다. 어느 계절에 와도 실망이 없는 곳. SNS에 올리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세대에게 이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섬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커플, 나무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 혼자 이어폰을 끼고 산책로를 걷는 여행자. 들리는 언어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잠시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 이 섬의 리듬에 몸을 맡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앉아 아까 받은 요구르트를 꺼내 마셨습니다. 세련되게 관리된 섬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정갈했고 시설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것들은 특별함을 잃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은 어느 순간 배경이 되고 늘 곁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익숙함의 필터가 없으니까요.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섬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대신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된다. 이번 취재의 결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지난 2주일을 되짚었습니다. 부산의 미면집 앞에 늘어선 줄, 전주 백반집 테이블을 가득 채운 반찬들, 경주 월지의 수면 위에 흔들리던 빛, 가평 슈퍼마켓 할머니가 건네준 요구르트, 그리고 남이섬 선착장에서 들렸던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 장면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뉴욕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적어뒀던 질문이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서울을 건너뛰고 지방으로 향하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쓰는 일은 늘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첫 문장이 먼저 왔습니다.
그들은 더 세련된 곳을 찾아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기사를 써 내려가면서 저는 이번 취재에서 마주쳤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산의 364만 외국인 관광객, 전주 백반집에 끝없이 리필되는 반찬, 경주 황리단길에서 들었던 짧은 대화.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 가평 슈퍼마켓, 할머니의 요구르트. 남이섬 선착장에서 한국어보다 다른 언어가 더 많이 들렸던 풍경.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투어리즘. 뻔한 관광지를 우회해 현지의 진짜 일상으로 파고드는 여행 방식. 그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이미 너무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유리빌딩, 영어 메뉴판, 어디서나 통하는 완벽한 인프라. 그건 글로벌 여행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이미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 10시간을 날아온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약간의 불편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메뉴를 하나 시켰을 뿐인데 테이블이 가득 차는 식당. 수천 년의 역사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리. 세련되지 않아도 정성이 느껴지는 것들.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것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자꾸 가평 슈퍼마켓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요구르트를 건네던 그 행동. 그게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관광객 수, 카드 지출액, 체류 기간. 이런 숫자들은 현상을 보여주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한국의 지방 도시들에 열광하는지, 왜 남이섬 선착장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답은 숫자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국어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기사 안에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번역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번역하는 순간 그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은 그냥 여행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쓰면서 저는 동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떠난 아이들이 결국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 한국인들에게 이 취재의 결론이 조금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허름한 동네 슈퍼마켓, 끝없이 리필되는 반찬,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수천 년 된 고분. 한국인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탈구한 건 저녁 늦게였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만큼 돌아오는 길이 아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경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가슴 한쪽에 아직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서울을 지나쳐라.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료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기사 봤어? 나도 한국 가봐야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봐. 단, 서울에서 기차를 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을 건너온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이미 대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이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